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개 업무 파트 나갈 차례죠. 38쪽입니다. 첫 주에 우리는 자격증을 땄고요. 지난주에 사무소를 열었어요. 오늘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파트별로 모두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업무의 지역적 범위를 보죠. 개업공사의 종별에 따른 업무의 지역적 범위 38쪽입니다. 지금 업무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개업공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자가 있고요. 중개인이 있거든요. 이 중개인은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예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업무지역의 범위를 따져보는 겁니다.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 있죠. 이 둘에 대해서는 업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그럼 이들의 업무지역 어디라고 해석해야 돼요? 전국이다. 그래서 전국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요. 사무소를 어디다 두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건 모두 중개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사무소를 뭐 서울에 뒀던 경기도에 뒀던 상관없이 제주도 물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만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입니다.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 관할 구역을 업무지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은 사무소 관할 시도가 업무지역입니다. 그럼 만약에 중개인이 경기도 평택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거예요. 여기다 사무소를 놓았다면 이 중개인 업무지역은 어디란 얘기예요? 경기도란 얘기입니다. 경기도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서울시 물건, 제주도 물건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유지 시도가 업무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 시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인데 여기에 가입을 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사물이 있습니다. 이 공개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죠. 이게 유일한 예예요. 그래서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소 시도가 업무지역인데 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이 공개된 물건이었다. 그러면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의 경우만 업무지역 제한을 현재 받고 있고요. 중개인은 인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공동으로 하더라도 소속공사를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역에 확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만 인정할 뿐이고요. 그래서 인근 개업공사와 공동으로 하더라도 업무지역 외의 물건을 중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자만 딱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업무의 지역적 범위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업무지역의 범위를 받고 이제 중개사무소로 가죠. 자, 이제 중개사무소로 돌아왔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그래서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어떤 기준하에 확보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이 있으면 된다. 이게 다만 중개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건축물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 있잖아요. 여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런 예외를 인정합니다. 원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해석에 의존한 우리가 사무소 기준을 따져보는데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건축물에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적정 면적이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은 없어요. 적정 면적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냐 이 문제.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거 이런 거에 설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안 된 건물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임대차익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 여기다 설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되니까 제 친구가 만약에 임차해 놓은 건물 거기도 내가 등록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 명의로 임대차익이 체결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설치 기준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원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설치 원칙인데 지금 우리 법 13조 1항이 어떻게 되냐면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2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대, 한 개만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도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뭐냐? 우리 법인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를 얘기합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과 예외거든요. 그래서 법인만이 유일하게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개인은 절대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개공은 절대 분사무소 둘 수 없고요. 법인만이 설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예요.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과 예외인데 이것을 위반한 게 뭐냐면 이중사무소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두는 거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설치가 당연히 금지됩니다. 이거는 설치가 금지되는데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요게 이제 중개사무소예요. 여기다 개설 등록을 했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건물이 마침 비었습니다. 그 옆 건물을 더 임차했어요. 더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책상을 깔고 중개업을 영위했죠. 이거 이중사무소야 아니에요? 이중사무소 맞겠죠? 그러니까 옆 건물을 더 임차하여 중개업을 해도 이건 이중사무소가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이거는 등록장소, 외장소에다 확보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이제 천막 있지 않습니까? 하향 대연 천막.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떴다방을 하는 거예요. 떴다방을 이동식 중개업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떴다방을 하는데 분양사무소 앞에다가 이분이 천막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책상을 쫙 깔았죠, 이렇게. 그리고 책상을 깔고 까만 양복에 포마드 발라서 올백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분양권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등록관청에 적발이 됐어요. 등록관청에.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이 이거 이중사무소다라고 고발 들어갔어요. 이거를 우리 개업공사가 어떻게 항변했느냐? 이게 무슨 사무소냐? 이거는 건축물 대행 시행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느냐?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는 천막을 치고 중개업을 했으므로 이거는 독립공간을 확보한 거다. 그러므로 이중사무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개업공사에게 벌금 30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결격 공부했어요. 기억나요? 현재 우리 결격은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그래야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요, 이때 당시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법 위반 벌금 받으면 무조건 결격이었어요. 그냥 3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개공은 간판 내렸어야 됩니다. 간판 내렸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소공제약 증거를 해야 되죠, 이제. 그리고 자기는 맨날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돼요. 일하러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중사무소, 이거는 천막을 치고 안에 있는 이중사무소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건 처벌됐어요. 근데 떴다방하면서 천막 치고 한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주로 뭐 놓고 하느냐? 이거 놓고 하죠? 그죠? 파라솔처럼 보이죠? 파라솔 놓고 합니다. 자, 이번에 파라솔 놓고 이제 중개업을 또 했어요. 떴다방을 하다가 이것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이 여기서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또 고발 들어갔어요. 이중사무소로 고발했습니다. 이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 소송도.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 파라솔 놓고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래갖고 결국 개공이 승소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자 이제 우리 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 두 개의 판결 때문에 개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규정이 들어왔냐면 39쪽의 맨 위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금지라는 규정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개업공사란 천막 그 밖에 이동 이용이 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여서는 아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법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신설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임시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중사무소 도도 안 되고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도 모두 안 됩니다. 둘 다 금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독립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중사무소로 처벌되고요. 독립공간을 확보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천막 그 밖에 이동이 한 임시시설물 설치하면 이때는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등록장소, 외의장소에다가 어떠한 시설물도 갖추면 안 돼요. 그래서 떴다방 하실 때는 절대 시설물 갖추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분양사무소 앞에 보면은 파라솔이나 뭐 천막을 설치하고 하는 자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들은 분양 대행업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개업공사가 아니에요. 분양 대행업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물론 그 중엔 개공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아니할 말로 겁대를 상실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양 대행업자들이 대다수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타치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하진 않아요. 개공이 이렇게 하면 걸린다는 얘기예요. 개업공사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중사무소에 걸렸거나 임시시설물 설치하다 걸렸다. 그럼 제재를 이제 기억하고 하는데 제재 둘이 죄질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고 이랬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그랬고 이것은 제가 필취로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예요. 그러니까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저는 부를 거고 임의적 등록 취소는 줄여서 임취라고 부를 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 그리고 이중자에 걸렸잖아요. 그럼 이중자에 걸리면 일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원칙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본 겁니다. 그럼 이제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법인의 분사무소로 들어갑니다. 이 분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지점을 상법에서는 지점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고요. 민법에서는 이것을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의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법인의 지점을. 자,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 법인만이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은 꼭 분사무소 둬야 되는 거 아닙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이때 분사무소 설치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설치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요건. 그럼 먼저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고자 한다. 그럼 설치 요건이 첫 번째.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절대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고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해 둘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한 개소만 두란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여기까지 잠깐 따져봅니다. 그럼 이거 주된 사무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인의 본점을 우리는 주된 사무소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주된 사무소라고 부르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 13조 3항이 법인인 개업공사란 등록관청의 신고와 관할기업 외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등록관청 관할기업 내에는 분사무소 못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 요건 첫 번째가 주된 사무소 있는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경기도 군포시에 있었다. 그러면 군포시에는 절대 못 둬요.
여기는 분사무소를 못 두고 나머지 시군구는 다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둘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절대 추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 등록관청 내에는 사무소가 하나여야 된다.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내에는 사무소가 두 개소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을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 이분이 소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사무소의 소장님을 책임자라 부를 거야 앞으로. 그래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죠. 그래서 사무소 대장은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도 공인사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있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공인사야 돼요. 일단 중개인을 제외하고. 그래서 책임자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까지. 요게 분사무소에 대한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여기서 잠시 우리 특수법인을 따지고 가야 되죠. 잠깐 특수법인을 따지고 가는데 특수법인 대표적인 자 누구 기억납니까? 특수법인에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역농협.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법인인계공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중개법인이 있고 특수법인이 있다고 했는데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고 이 중에 대표적인 자가 지역농협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기본적으로 맞추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례를 한 가지 뒀어요. 우리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를 두더라도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걸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특수법인에게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대표자 공사 아니어도 됩니다.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배제했어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만 공인중개사에 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배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특례예요.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이건데 설치 신고 들어갈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어요. 추가되는 요건이. 그래서 추가되는 요건이 일단은 네 번째로 분사무소의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 신고를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있잖아요. 법인이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면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법인은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지금 군포시에 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기 군포시 주된 사무소의 기본 보증 얼마큼 있는 거예요? 법인은 보증 설정 얼마 이상 하라고 그랬어요? 2억. 개인은 1억이었죠. 개인은 1억 원 이상이고 법인은 2억 이상이거든요. 그럼 여기 주된 사무소의 기본 보증이 2억이 끊겨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법인이 만약에 평택시에다 분사무소 설치한다. 평택에다가. 그러면 이거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억 하라는 뜻이에요. 주된 사무소 보증 설정 금액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추가로 해요.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소에 있다. 3개소 뒀어요.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 될 것 같아요? 3개소라면 4억이 아니고 5억이 돼야죠.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분사무소 3개소를 두니까 추가로 3억 설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5억이 돼야 됩니다. 최소 보증 금액이 5억 돼야 돼요. 5억. 그럼 법인은 결론적으로 이거 보증을 하나로 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평택 분사무소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이 법인은 토탈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한다. 이게 별도로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설정합니다. 이거
주된 사무소 보증금액에다가 업 하는 거야. 계속 줄 때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 확보해놔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미리 임대차익에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해놔야 된다. 그래서 분사무소 확보를 해놓을 것. 그리고 당연한 요건으로 책임자는 결격사유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분삼 설치 요건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분삼 설치 요건을 다 봤거든요. 그럼 요건 갖췄어요.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 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삼 설치 신고라고 합니다. 그럼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관할이죠. 그래서 분삼 설치 신고 관할은요. 어디냐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가야 돼요. 이 자를 그래서 앞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시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주된 사무소가 군포시에 있다. 그럼 군포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억은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리 있죠.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리는 주된에서 할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분사무소 만약에 이전한다. 이전 신고 주된에 들어가요. 이 분사무소 휴업 들어간다. 주된에 들어가요. 이 분사무소 인장 등록 어디로 가느냐? 주된에 들어가요. 전부 다 모든 업무 처리를 여기서 한다. 다. 행정처리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이때 신고할 때요. 어떤 서류를 내는가? 이건 이제 후일 더 하고 수수료도 이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할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에 들어간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신고 필증이라고 해요. 이거는 분삼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처리 기한은 일단 이것도 7일이에요. 그래서 분삼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죠. 그럼 분사무소를 잘 보이는 곳에 신고 필증을 게시를 해놓고 중개 업무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되는데 이때 통보라는 절차가 있죠. 사무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역시. 그래서 우리가 등록사항을 협회에다 통보한다고 그랬죠. 다음 달 10일이에요. 협회 통보는 건건히 통보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한 달 걸 쫙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주면 됩니다. 등록과정은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평택시에 분삼 설치하는데 신고는 군포시장에게 해버렸죠. 그럼 군포시장은 이자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평택시장은 자신의 관내에 분삼소 설치가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고 자체를 군포시장에 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군포시장은 평택시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너네 관내로 분사무소 설치했거든? 그래 알아라 하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지체 없이 해요.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주된에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분사무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지점, 이것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하고 모든 행정처를 여기서 한다는 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40페이지 지금. 자, 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물이라고 가로 열고 공동사무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 앞에 가시면 합동법률사무소들 있죠. 그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 공동사무소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이게 합동사무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요. 공동사무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사무소를 개업공사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사무소를 공동사무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강학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입니다. 여기에 A 개업공사, B 개업공사, C 개업공사, D 개업공사 사무소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이때 같이 사용하는 개업공사의 인원수 제한이 있느냐? 인원수 제한 없어요. 수십 명이 모여서 상관이 없고요.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인원수 제한, 종별, 불문입니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고 B는 중개인이에요. C는 법인입니다. D는 분사무소예요. 그래도 공동사용돼요. 물론 C 법인과 D 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되죠.
같이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법인도 공동 사용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인원수 제한도 받지 않고요. 종별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럼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지금 A, B, C, D가 27회 동기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했죠. 투합해서 우리 사무소 같이 하자. 그래갖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가지고 동시에 개설 등록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등록을 하면서 공동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또 A가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던 개업공사였어요. B, C, D가 여기다 대고 등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B, C, D가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여기다 대고 동시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할 때일 때 이제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 이때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가 있느냐? 내가 사무소를 같이 쓰니 그리 알아라 하고 등록하층에 신고하는 이런 제도가 있느냐? 이런 제도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를 낼 거 아니에요? 서류를 내는데 이때 이 서류에다가 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업공사입니다.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만 더 첨부해 주면 돼요. 이것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런 승낙서만 더 들어가면 될 뿐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럼 이렇게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였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별도의 특혜 규정이 있느냐? 특혜 규정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우리 법상 주어지는 개공의 의무 있죠? 이건 모두 다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쓸 뿐 다 각자의 다. 인장의 등록 따로, 보증 설정 따로, 그 다음에 고용인 공동 고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개보조인이나 소속공사 공동 고용이 될까 안 될까요? 공동 고용 안 되겠죠? 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중소속 기억나세요? 이중소속 금지예요. 그러니까 그 소속공사 중개보전 개업공사 임원사원은 다른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전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이것이 이중소속이었는데 이중소속 금지기 때문에 중개보전 공동으로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각자예요. 게시 다 따로 해야 돼요. 명칭 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돼요.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동사용에 대해서 공동사무소에서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가 없기 때문에 공동사용을 많이 할 일이 거의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공동사무소는 잘 안 쓰고요. 이걸 악용만 해왔어요. 악용. 어떻게 악용을 해왔냐면 이거 아닙니까?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A가 사무소를 열었는데 이자가 중개 업무 하다가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영업정지를 4개월 받았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업무 못하니까 B로 하여금 여기에 자격증을 걸게 하는 거예요. B로 하여금. 그래놓고 자기는 맨날 커피만 마시러 나오는 거야. 일하러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악용을 해왔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신설한 거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어떻게 해줬냐면 A가 B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 사용한다.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먹은 사무소에는 개설등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고. 그럼 이번에는 이 A가 다른 개공의 사무소, C의 사무소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A가 C와 합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정지 먹게 되면 이 사무소에는 등록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먹은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걸 단서 규정을 신설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난 업무 못 합니다. 이 사무소에서 계속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 등록 안 된다니까요. 소속공사도 일 못하죠, 다. A가 폐업 신고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A가 중개업에 폐업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개업 폐업 신고해버리면 이제 중개업을 여기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B가 등록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무실은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해석상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연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사업장 폐쇄의 개념이냐? 그러니까 사업장 폐쇄의 개념이라면은 결국은 그 사무소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A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B가 등록 못 한다는 얘기죠. 이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근데 다른 영업허가 같은 거는 이런 거 있는 걸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성년자 고용해갖고 만약에 영업정지 먹어버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 대고 못해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야, 아예. 그 자리에. 안 내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건 이제 사업장 폐쇄 개념이에요, 그럼. 근데 우리도 과연 이게 사업장 폐쇄 개념이냐? 최근에 저한테 이제 상담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례.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여기에 폐업 신고하고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법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지금. 내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절대 못해요. A가 등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근데 폐업 신고해버리고 등록을 할 수 있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A가 폐업했다면 B가 등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4개월 뒤에 또 정지가 풀리니까요. 4개월 뒤에. 그럼 다시 자기가 해야죠. 중개사무소는 문 닫아놓으면요 손님 다 뺏긴다 보시면 돼요. 그냥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간판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사례를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등록하청하고 협의를 해봐라. 등록하청하고 협의해봐야 돼요. 담당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는 담당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명쾌한 유권 해석도 없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 공무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법으로 제기되는 근거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공무원들과 상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제 말이 그 얘긴데 지금 그 얘긴데 그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죠. 공무원이 대장이에요. 제일 가까운 건 공무원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아마 공무원은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행정소송 대상이에요. 사실은 우리 뭐 근거가 없거든. 근데 담당 공무원하고 개업하면서 붙을 수는 없거든. 이게 행정소송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하고 붙으면요 공무원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갚버려요. 지 돈 아니거든. 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무조건 대법원까지 갚버립니다. 그럼 몇 년 걸려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리 입장이 되기네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이게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폐업 신고하고 등록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약간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래서 뭐 저거를 아예 업무적이 먹었다고 저거에다 다른 걸 못한다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사무소로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업종을 완전히 바꿔갖고 이거를 뭐 떡볶이집을 한다 여기다 대고 그럼 이제 달리 해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관할 부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폐업을 했을 때는.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였는데 공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중개업을 대형화시킬 수도 있어요. 수십 명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분업화도 가능하겠죠? A는 토지 전문, B는 상가 전문, C는 오피 전문, D는 아파트 전문 이런 식으로 분업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 여러 가지 장점들인데 실무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멤버? 우린 4명 모이면 한 사람은 팔 수 있죠. 4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팔 수 있죠. 뭐를? 그죠?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일단은 자격시험 공부를 심각하게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해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였고요.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을 볼까요? 사무소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전의 형태를 3가지로 나눠서 일단 검토해 봅니다. 평택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네요. 이 중개사무소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비었는데 옆 건물 임차료가 싸다. 글로 가자. 해가지고 평택시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전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 이제 평택시에서 그만하자. 군포시가 뜬다 하니 군포시로 가자. 그럼 이거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옮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이 있죠.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평택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옮깁니다. 이거.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래서 평택시 내에서 분사무소로 옮기거나 군포시로 옮기거나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형태를 일단 나눠서 검토해 봅니다. 그럼 먼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전이에요. 이거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해요. 중개사무소로 먼저 옮깁니다. 먼저 옮긴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그럼 일단 처리기한이 있겠죠. 이전을 먼저 한 다음에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기한이 있을 거예요.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10일이 두 번째 남았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가 있었습니다. 등록사항이거나 분사무 설치했다. 그러면 협회 통보합니다. 이거.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도 10일 내에 들어갑니다. 10일. 이때 관할은 문제가 안 돼요. 관할은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기 때문에 평택시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신고서에다가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록증을 첨부해 들어가는데 일단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간다. 이 정도. 그럼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죠. 재교부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소가 옮겼잖아요. 그럼 사무소 관련 사항은 무조건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관할 안에서 이전이에요. 별로 문제 없습니다.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옮깁니다. 중개사무소를 평택시에 있던 것을 군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일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는 역시 이전을 먼저 합니다. 이전을 먼저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요. 그럼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죠.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아요. 그래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가고요. 이때 이제 관할이 문제예요.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평택시장에게 할 거냐 군포시장에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아니면 둘 다 얘기할 거냐. 우리 이거는 주민등록신고와 똑같아요. 이사를 갔을 때 주민등록신고 간 곳에서 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전입신고만 있어요. 그래서 군포시장에게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에게. 이자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잖아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자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평택시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이자를 종전의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거. 그럼 신고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요. 이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이자에게. 이때 신고서에다가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 첨부에 들어가고요. 그럼 등록증 제기업을 해주죠. 제기업해주고요. 이제 완전히 지금 이사를 갖지 않습니까? 서류 송부가 있어요. 그 다음 절차가. 그래서 이제 이거 관할기업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서류를 송부해주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 후에서 종전에다가 야, 내가 이전 신고 받았거든? 서류 보내. 하고 송부 요청합니다. 그러면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대장이라든가 이자가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같은 걸 다 보내주죠. 이거를. 그럼 이제 서류 송부가 끝났어요. 이 사실을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관할기업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간 점, 이 점 주의해 주시고 10일 내에 신고한다는 거. 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분사무소 이전인데 지금 평택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어요. 광명시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전을 먼저 하겠죠.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옮겨요. 이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이죠, 이거는. 신고필증을 제기업해 줍니다. 물론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10일이에요. 똑같아요. 10일 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때 관할 어디에 신고하느냐? 짐작되시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광명시장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에게.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기업 외로 간 경우는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를 하고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이전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필증 제기가 되고요.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맞거든요. 협회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해 주는 거 맞는데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여기 평택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옮겼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평택시장이나 군포시장 둘 다 알아요, 몰라요? 둘 다 몰라요. 그러니까 둘 다에게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다 통보해 줍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다 통보해줘요. 이거를.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행정업무 처리 자체를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전부 다 주된에서 분사무소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요. 다. 이건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 주된에서 분사무소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순환 때 기억할 점은 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고요? 10일 내에 들어가고 관할기업 외로 가면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무소 이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전부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개시, 사무소의 명칭 다 보겠습니다. 개시. 자, 이것도 이제 중개사무소 관련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중개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인데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거 게시라고 그랬으니까 벽에 걸어야 됩니다. 잘 보이는 곳에. 걸란 얘기예요. 걸란 얘기고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거나 책장 안에 넣어두거나 안 됩니다. 걸어야 돼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게시기 때문에. 네 가지를 게시하는데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셔야 돼요. 분사무소는요. 신고필증 원본 게시해야 돼요. 이거 원본이라고 그랬죠, 지금. 왜 원본이라고 못을 박았냐면요. 무등록업자들이 사본을 걸었고 자꾸 중개업무하더라 이거예요. 또 실무라는 우리 개업공사도
아니 이 등록증, 개설 등록증이 이게 무엇이라고 원본은 말에 금고 안에 집어넣고 카피본을 갖다가 걸어놓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본 게시를 해야 됩니다. 원본. 그래서 원본이라고 벌써 박았어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사의 자격증 있죠. 공인인증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하셔야 돼요. 이것도 원본이다. 이때요. 소속 공인인증사 자격증 원본 포함이에요. 만약에 소속 공인인증사 고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소공사 자격증도 게시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얘기네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격증이 있는 자들은 그 자격증이 모두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이 걸라고 상장처럼 생겨 있는 거예요. 걸라고. 자, 그래서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증관계증서 있죠. 보증관계증서 이거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원본 사본 언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실무에서는 원본을 걸어놓죠. 그래서 공제증서, 보증보험 인허가증권, 공탁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증관계증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중개보수표죠, 이게. 그래서 중개사무소 가면요, 전부 다 중개보수표 게시가 돼 있죠. 그래서 중개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안에.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중개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네 가지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근데 실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전부 다 게시하셔야 됩니다. 그건 소득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사항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 법상은 네 가지 일단. 그래서 네 가지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일단. 자, 그래서 게시사항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사무소 명칭으로 가보죠. 42조. 자, 이제 중개사무소의 명칭인데 명칭이란 말은 상호를 얘기하거든요. 중개사무소 상호. 이게 명칭인데 이 중개사무소 명칭에 대한 규정은 왜 들어왔냐면요. 이 컨설팅이나 이런 거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들을 잡기 위해서 원래 명칭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잡고 괜히 개공에 대한 규제만 내버렸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어쨌든 명칭 규정이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법 18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인증사는 그 중개사무소의 명칭이에요. 그럼 중개사무소 명칭이라는 것은 상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호 정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조 3항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조 3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문을 설치합니다. 5개 광고물. 5개 광고문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간판이 있고 현수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5개 광고물은 뭘 얘기하냐면 간판을 얘기하는 간판.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문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그랬어요. 성명을 쓰라. 그래서 중개사무소 간판에는요. 개공의 성명 반드시 표기해야 돼요. 이거 전에는 성명 글자 사이즈까지 정해줬거든요. 전에는요. 그 간판 세로 길이, 그러니까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세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이름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과도한 규제였고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사무소의 간판에 이름 다 써있죠? 대표, 누구 다 써있어요. 그래서 사무소 간판에 이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상호를 정할 때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5개 광고문을 설치했을 때는 반드시 실명 표기해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간판이잖아요. 분사무소 간판은 책임자 이름을 써줘야 돼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그래서 간판은 가로형 간판이 있고 세로형 간판이 있고 돌출 간판이 있고 옥상 간판이 있는데 주간판 정도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간판 설치하면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그러면 적법 명칭인지 아닌지 잠깐 따져볼까요? 적법 명칭인지 여부. 그 상호를 어떻게 정했냐면 상호를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했어요. 적법한가요? 적법하죠? 공인사무소 들어갔고 상호를 호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역시 적법하죠? 공사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민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실명을 써도 되죠. 다음 이종선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역시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실명을 안 썼다. 5개 광문을 설치한다. 그럼 결국은 5개 광문을 설치할 때는 간판에다가 이렇게 실명을 표기해 주라는 얘기죠. 인식하는 크기로 써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 간판을 만들 때는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공사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상호를 호박 부동산이라고 그랬거든요. 호박 부동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중개가 빠졌죠. 중개가 빠졌어요. 부동산 중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민우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민우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나와야 돼요. 상호를 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바로 이제 명칭이고요. 근데 상호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죠? 공사사무소 들어갔으니까 맞죠? 더도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유권 해석 있잖아요. 유권 해석의 문제 아시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 행정관청에서 하는 법에 대한 해석이 유권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은 이거 안 된대요. 미친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유권 해석을 신뢰를 안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뭘 알아 지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유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연속돼야 된대요. 글자가. 그러니까 한민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되는데 공인중개사 한민우 사무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놈의 해석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는 그렇답니다. 지역용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지역용. 만약에 서정리 그러면 서정리역 공인중개사. 상관없죠 뭐.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상호의 실명을 쓰도록 한 것은 그 전문 직업인들은 실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그다음에 의사들도 전문 직업인들 대부분 이제 세무사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실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전문 직업인들은 그 일단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실명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취지하에 처음에 이게 이제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는 아예 실명을 강제하자. 실명을 아예 상호에 넣게 하자. 이걸 강제하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쓰고 상호를 정한다면 타이틀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지죠. 이게 높아지는데 우리는 실명을 강제하지 못했어요. 다만 강제하지 못했고 간판에 실명을 써라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상호를 이렇게 정하고 그러니까 호박이나 대박으로 정할 수 있고 그다음 간판에 이름 쓰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요. 우리 그 중개 의뢰인들 손님들이 말이에요. 기억을 할 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쉬워요? 호박을 기억하는 게 쉬워요? 호박이 훨씬 쉽죠. 이거를.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는 실명을 강제 못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호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실명을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실명을 쓴 간판도 많이 있었는데 실명 쓰신 분들 거의 다 바꿨죠, 다시 다. 실명 쓰신 간판 보신 적 있어요? 일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를 실명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호박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줘 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손님들이 기억을 하기 쉬운 이름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명칭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 사용할 수 없고요. 나아가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이게 명칭사칭이라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자격사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와 똑같이 개공이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걸 명칭사칭이라고 해요. 명칭사칭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단. 그래서 유사 명칭 다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사사무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고. 그러면 위법 간판이 발견이 됐잖아요. 위법 간판에선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법 간판은 간판을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누가 명할 수 있냐면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고요. 그럼 간판 철거 명령 나갔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위반했어요. 그래갖고 간판 철거해라 명령 나갔는데 만약에 이행치 않았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대신 등록관청이 대집행해버릴 수 있어요. 간판을 철거 대신 해버리고 그 비용을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명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명칭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간판 철거 들어갈까요? 예, 잠시 쉬죠.